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세로 홀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제 손으로 직접 벌어먹고 사는 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결혼했을 때부터 저에게 심한 폭력과 폭언 등등 거친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모질게 행동하고 욕을 하는 것은 속으로 삭히며 참아볼 수 있었는데 걸음마를 하는 딸아이에게도 그러는 꼴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막 살아도 딸아이인 만큼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은 모성애가 본능처럼 끌어올랐는지 움츠리고만 있던 제가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황하는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외쳤더니 비웃으며 다시 저에게 손을 올리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은 코웃음치며 서류를 치우더군요. 네가 우릴 떠나면 갈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오래전에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친척과의 연락도 이미 다 끊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미천 하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내민 서류가 바로 찢겨지게 되니까 속에는 울음만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워낙 옛날 일이었던 일이라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소액이었을 게 뻔했고 여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일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게 분명했던 터라 속으로 서러움을 삼키면서 다시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더더욱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고요. 게다가 딸을 하나만 낳았다는 핑계로 더 많은 구박을 일삼기도 했는데 그 구박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도 이어졌어요. 심지어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손을 올려도 시어머니는 말릴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더 혼내라고 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다 제 탓이라고 하셨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딱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드는 생각이었어요. 한번 시작된 남편의 바람기는 쉽게 잡을 수 없었는데 거의 1년 간격으로 여자를 바꾸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바보같이 그저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는 우리가 먹을 쌀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손만 보지 말고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손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식당 이모일부터 다단계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는데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남편은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엔 아예 연락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방을 알까 잠에 취한 7살짜리 딸아이를 업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이성까지 잃고 말았어요. 남편 옆에는 웬 배가 불룩 나온 임산부가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TV를 보고 있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과 불륜을 하여 임신까지 한 불륜녀였던 거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딸아이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막 달려들어 네가 진짜 사람이냐고 손을 휘둘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있는 대로 돌바닥으로 내리쳤고 제 딸아이까지 걷어차기 시작하더니 이따위 딸년을 낳아놓고 어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치고 있어? 너는 우리 집 며느리 깜도 안 돼. 지금 저의 뱃속엔 내 손자가 있다는데 너는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이 배응만덕한 거사. 너 까불지 말고 나가. 안 나가? 하시는데 남편 또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곤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 꼴을 볼 수 없어 남편을 다리를 붙잡고 어딜 가냐고 절대 못 간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만 당신애냐고 우리 딸은 책임 안 질 거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사실 이딴 사람에게 제 딸을 책임지라고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땐 남편 놈이 너무나 괘씸했기에 저도 일부러 더 발악을 한 것 같아요. 딸도 잠결에 깨어나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같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 또한 이에 질세라 저와 제 딸을 질질 끌고 가더니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냉골 지하방 같은 곳에 저희 모녀를 쳐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때 저는 몸이 많이 왜소해 제 2배가 넘는 시어머니의 힘을 이기지 못했고 나가 떨어진 딸을 일으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시어머니는 그 방 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리셨어요. 그리곤 제 눈앞에서 남편놈과 그 상간녀의 등을 떠밀며 얼른 가라고 도피를 돕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남편놈 또한 제가 갇힌 지하방 문을 있는 대로 발로 차며 쥐죽은 듯이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그곳에 꼬박 3일을 갇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3일째 되던 날 겨우 지나가는 동네 사람에게 발견이 돼 거길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곤 딸과 함께 도망치듯 그곳에 빠져나왔고 시어머니한테 또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벗겨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을 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모녀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 으름장을 놓는데 니들은 운도 좋다. 너 여기 2번 다시 오려면 그때는 목숨 내놓고 와야 될 거다. 어디서 구해줄 사람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누구한테 도움 하나 받을 수 없는 제 사정을 파악하곤 아예 시댁과도 연락을 끊어버리며 살았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전 그러면서 더더욱 강해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쓰며 아등바등 노력을 했어요. 저 혼자서 돈을 벌면서 딸 하나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잘 살아야 했으니 굳세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도 많았지만 바르게 잘 크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이겨내갔죠. 어느새 이런 일도 다 옛날이 되어 이제는 딸아이도 30대가 되었고 아주 착한 신랑까지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요. 한 번은 사위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자영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는데 춥고 배고프고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딸이 6살 때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사위 말로는 딸이 지하로 된 곳만 가도 숨이 턱턱 막힌다며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제가 속상할까봐 여태껏 그런 말도 안 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던 거였죠. 사위에게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어요. 부모 잘못 만나 그동안 어린 것이 이런 마음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딸 얼굴을 쳐다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딸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곤 60이 되어도 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돈을 벌며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떠올라 더 마음을 악착같이 먹었는데 옛날에 제가 능력이 없을 때 남편 손만 바라보다 쌀까지 빼앗긴 기억이 떠올라 더 이상은 절대로 남의 손에 의지하지 말고 혼자 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딸과 근처에 살면 더더욱 도움을 바라게 될까봐 일부러 딸 신혼집과도 먼 시골로 거처를 옮겼어요. 온전히 혼자가 되어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생기고 더더욱 스스로 살아나가야겠다는 다짐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지체하지 않고 일을 알아본 결과 집 근처에 요양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늙어서 하는 공부라서 굳어진 머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밤새 공부한 끝에 겨우 턱걸이로 합격하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요양원에 취직하고 나서도 일에 적응하느라 한동안은 몸살을 항상 달고 살아야 했어요. 남을 보살핀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트를 갈아주며 욕창을 닦아줘야 하고 식사 수발까지 들어야 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 몸이 키도 작고 원체 왜소해 저보다 덩치가 크신 어르신들은 제가 일으키거나 옆으로 뉘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 몸이 견디지 못해 일을 하다 픽 쓰러져 응급실까지 가는 날이 몇 번 있었죠. 한 1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 딸아이는 제 사정을 알곤 왜 자꾸 혼자 살려고 하냐며 편하게 우리와 함께 살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소리를 듣고
잠깐 마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이러다 제가 먼저 요양원에 입소를 할 것 같이 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딸 시집 갈 때 뭐 하나 번듯하게 도와준 것도 없었고 해준 것도 없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거길 들어가나 싶었어요. 게다가 사위까지 함께 있는데 저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은 원치 않았죠. 저는 어떻게든 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일구어 나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딸에게도 엄마는 괜찮다며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켰어요. 몸은 힘들어도 정신이나 마음은 편했던 게 이곳은 특히 인적도 드물고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 완전한 시골의 외딴 마을이었기 때문에 홀로 조용히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느라 지친 저에게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해주어 쉽게 이곳을 떠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로 입원한 환자를 보게 될 일이 생겼는데 인사도 드릴 겸 얼굴도 익힐 겸 방으로 들어가 안녕하세요 라며 침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저를 지독히도 괴롭혀왔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시도 때도 없이 절 불러내서 괴롭히고 손까지 올렸던 기세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 채 죽은 듯이 누워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한 감정이 들면서도 하필이면 왜 내 앞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분을 보살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변경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자식들에게 불쌍하게 버림받다시피 들어온 환자니까 사정을 좀 봐주자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보호자 면회도 없이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며 살아온 기록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물론 제 사정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말하기에는 입만 아프다 싶어 그냥 체념하기로 했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에만 열중하자는 마음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시어머니를 아니 그 환자를 대하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라서 앞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으셨는데 처음엔 저도 아예 몰라보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여도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 손을 잡고 아줌마라도 나한테 밥을 갖다 주니 고마워. 내가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라는 말을 하셨죠. 그 기세 좋은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시골 구석 요양원에 와서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는지 어쩔 때는 가엾고 측은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직 이 노인네한테 덜 당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일단 제 앞에 온 환자니까 사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정신이 돌아왔는지 절 알아보시곤 눈빛이 아주 또렷해지면서 저를 향해 막 폭언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이년, 네가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너 내가 미워서 저 세상 보내려고 여기에 뭐 타서 먹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있는 데까지 따라온 거잖아, 이년아. 내 말이 틀렸다면 네가 먼저 먹어봐. 네가 먼저 먹어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드셔야 건강해지시죠. 집어치워. 도대체 뭘 먹이려고 하는 건데 안 먹어. 시모는 저를 보더니 목에 손을 넣어 먹은 것을 전부 토해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 옷은 토사물 범벅이 되었고 침대와 환자복까지 모두 더러워지고 말았어요. 얼른 새 옷을 갈아입히려 했으나 자식들이 시모를 가장 싼 가격으로 입수를 시키는 바람에 받을 수 있는 비품이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 돈을 들여 옷을 사입히고 먹는 것도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시모 또한 제 정성이 들어먹혔는지 가끔은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실 때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자영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대했어. 그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나 봐. 그리고 이제와 너한테 고생만 시키는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시는데 예전 일만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면 용서보다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말이다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러다가도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저를 또 힘들게 하거나 못살게 굴 때면 그땐 또 미워지고 악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환자이니 내 할 도리를 해야지 하며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한 8개월 정도 모셨을 때였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쓰고 딸네 집에 갔는데 저녁쯤에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김할머니 상태가 좀 이상한데 바로 내려올 수 있냐는 연락이었죠. 그 전날 유난히 저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아마 그 행동이 저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인 듯 했죠. 그리곤 제가 가는 도중에 시모의 임종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며느리의 본분을 다하라며 저를 기세 좋게 그렇게 괴롭히던 시모가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보니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어주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기도했어요. 그 후 남은 절차를 밟기 위해 근 30년 만에 남편이 요양원에 찾아왔는데 저는 최대한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제가 담당했던 환자라서 한 번은 대화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뭐야, 당신 이런 데서 일해? 하여간 생긴 대로 늙는다더니 그 앞치마는 보고 똥수발 듣는 거 티내는 거야 뭐야? 말 조심해. 여기 아픈 분들 계시는 곳이야. 당신이라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나? 확 그 입 깨매놓을까 보다. 너야말로 입 조심해라. 아직도 까불고 있어. 이 인간이 잔인하게 내뱉는 말에 저는 온몸에 열이 바짝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폭탄처럼 쏟아지는 폭언에 위협적인 행동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언제까지 이혼도 안 해주고 이럴 거야? 소송 거는 거 복잡하고 돈도 없어서 못했는데 이젠 도장 찍어. 대체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혼을 안 하냐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비웃는 듯한 말을 던지고는 곧 차를 몰고 떠나가 버렸는데 차 안에 여자가 한 명 보이더군요. 또 새롭게 갈아탄 여자 같았어요. 화려한 외제차가 소박한 요양원 마당을 휩쓸고 떠나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니까 왜 여태 이혼을 안 했던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며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냐고 하는데 결국 본인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도 잘못이라며 자식 도리를 못했다고 당장 이혼소송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도와주겠다면서요. 저 역시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하고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제 앞으로 고소를 한다는 소장이 하나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시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이 전부 제 앞으로 상속한다는 유언이 거짓이라며 고소하겠다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고소 소식과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재산 상속을 남편 몰래 제 앞으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걸 뒤늦게 알아챈 남편이 유언에 따를 수 없다고 불복종 소송과 함께 제가 시어머니를 꼬드겼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고 소장을 보낸 것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어이가 없었고 분통만 터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온갖 폭언과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야, 네가 뭔데 그 돈을 받아가?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라며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인간의 말에 심장이 벌렁거리며 손까지 덜덜 떨리는데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날 그렇게 괴롭히던 시모를 보살폈다는 것 하나만 생각날 뿐이었고 괜시리 저한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서 일을 만들어 놓은 돌아가신 시어머니 또한 원망스러웠어요. 난 그저 사람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한 것뿐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잔인한 폭언과 협박이라는 사실이 허무하고 가슴에 사무치게 괴로웠죠.
그 이후 고소로 입맛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60 가까이 살면서 평생 경찰서 법원 한 번 들락날락 안 하고 그걸 못해서 이혼까지 미루고 살았는데 원통할 따름이었죠. 딸과 사위 그리고 동료들 또한 이런 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더군요. 딸은 멀리 있어서 전화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잔뜩 걱정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제가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말 듣고도 화나지도 않아?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건데. 우리도 법적으로 우리 권리를 찾자고. 할머니도 엄마한테 고마워서 재산을 남기시고 간 거잖아. 그럼 엄마가 그 유산 받아야지. 왜 그 인간한테 눈 뜨고 코 베이듯 다 주려고 해? 결연한 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안 넘어가는 밥도 억지로 삼켜보고 일을 해가며 몸에 활기를 넣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바쁘게 몸을 단련하다 보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폭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던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엔 저도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좋아. 남의 것을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지옥 간다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협박하면 그게 더 죄가 되는 거 몰라? 어딜 전화해서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응대에 당황했는지 얼마 못 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말보다는 소송은 더 복잡한 일이었고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모욕당해온 것들 하나하나 다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증거로 활용해야 하니까 정말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당해온 세월을 생각하니 이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다짐이 제 몸을 일으켜 주었어요. 30년이 다 되는 오랜 시간 동안 놓지 못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던 며칠 후에 딸아이가 흥분하면서 전화를 해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기로 한 재산이 무려 1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동안 돈 한 푼도 없어서 그렇게 요양원을 전전하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있을 수 있던 거야? 할머니 나름대로 돈을 관리하셨나 보네. 이렇게 큰 돈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했나 보구나. 금액을 알게 되니까 남편이 왜 저에게 그렇게 닥달을 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큰 금액이 전부 저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성이 마비된 채 마법 폭언과 협박을 했던 겁니다. 저희 모녀는 행여 이 소송이 실패하더라도 이혼만큼은 진행하자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의 옆엔 그때 요양원에서 봤던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꼴 같지도 않더군요. 법정에선 그동안 제가 모욕을 당한 세월들이 증거로 공개가 되는데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되돌아보니 그 인간 나에게 못할 짓을 참 많이도 했다 싶더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딸의 손만 꼭 붙들면서 얼른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판사의 입에서 저희가 승소했다는 말이 나오자 저희 모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순간이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남편 놈은 저에게 재산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안겨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불복한다고 씩씩거렸지만 저희도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내려고 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유언장에 관련된 소송은 제가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재판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주신 재산 또한 온전히 제가 다 받게 되었는데 남편 놈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저한테 매달 위자료를 보내줘야 하는데 저는 유류분 소송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전 오로지 남편 놈과의 이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유언을 남기실 정도로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다는 그 마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 놈이 유류분 반환 청구해도 법이 하라는 대로 청구되는 대로 돈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놈과 나눈 이 재산과 위자료로 노후 준비하며 저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다 보니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어머니처럼 가족들에게 버림받다시피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서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편한 생활을 하시라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답니다. 여전히 딸은 함께 살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것 같아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옥죄는 뭔가가 있다면 저처럼 바보같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꼭 탈출하셔서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